그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음. 수평을 잡는 게. 그래서 뭐 인력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자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유튜브 친구들 아니요? 이전에 내가 평당 200만 원 공사비를 오픈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맞춰서 아카데미 2기의 레벨 2의 대표님이신 바움 디자인의 남대훈 대표님이 찾아오셨어.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내 집인데를 운영하고 지금 바움 디자인 대표인 남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뭐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시작할까요? 네. 우선 대표님이 견적서를 평당 200만 네. 원에 맞춰서 이렇게 견적서를 이게 지금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집인 거죠. 네,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갈 쯤 되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지방권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곳들은 사실 평당 200만 원이라는 공사비조차도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네. 사실 서울 경기권 한정해서의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지방권들은 좀 나름의 또 인건비 체계가 되실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선 뭐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 공사 계획에 대한 것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체계적인 공사 순서와 네.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제 공사 비용 지출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철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각 공사 순서마다 어떤 것들을 뭐 챙기고 주의했기에 이런 평당 200만 원짜리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를 좀 알아볼까요? 우선 철거 공사부터. 자, 우리가 하는 철거 방식이 다른 회사들과 되게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저희는 이제 1톤 차가 2대 정도가 저희 회사에 있고요.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첫날 이제 저희가 폐목재를 먼저 싱크대나 아니면 방문짝이나 멀리나 이런 걸 먼저 철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님께서 폐목재부터 먼저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철거에서도 사실 이 폐기물에 따라서 철거가 틀려져요. 왜냐면은 폐목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나무 철거된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는 비용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차 가득 그런 것들을 먼저 보내는 이유가 너희가 공사할 공간에 뼈대를 붙기 위해서요. 너희가 실제 가서 보는 이런 것들은 어디는 가구가 채워져 있고 또 바닥은 또 마루가 깔려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사실 본격적인 철거를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선 가구라든지 문자라든지 모든 몰딩부터 해서 모든 집안에 있는 목재를 드러내고 그 다음 날에 마루 철거를 한다. 그러면 공간에 뼈대가 남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본철거가 들어간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철거 같은 경우는 욕실 쪽을 철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설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매립 규전을 하거나 아니면 분배기를 이전하는 그 길을 먼저 철거를 해놓고 나면 설비 업체는 그냥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설비 비용이 굉장히 비싼 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설비 공사를 하러 들어와요. 철거 공사를 해야 되고 미장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참 문제죠. 그렇죠. 근데 철거라는 전문 이제 공장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 철거에게 설비를 위한 철거까지를 지시를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그 철거를 보다 더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과 큰 연관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감리라든지 인테리어 관계자들이 현장 철거를 하는 그 사항들을 컨트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는 막 지금 문자가 뜨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가구 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서는 뭐 바닥 두들기고 있고, 어디서는 뭐 무슨 샤시 철거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 원활한 지시가 되지가 않아요. 지시가. 근데 자. 기본적으로 공간에 뼈대만 남을 수 있게 가구라든지 마루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위에 바로 이제 철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뭘 하냐면은 현장 검토를 하는 그 검토관에서 자 설비의 배관이 이렇게 나가에 대한 철거의 범위를 미리 선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본철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지시하면 끝나는 것들이. 이거는 욕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뭔가 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이제 배관들 이동 같은 것들도 이때 미리 철거에 대한 계획을 해둬야만 막상 설비 공사가 했을 때 배관을 연장하고 있는 작업밖에 안 하잖아요. 이건 확장할 때도 마찬가지겠지. 확장할 때도 그 설비하시는 분들이 저기 확장할 부분들을 뭐 철거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설비가 와서 그냥 배관만 딱 연장시키고 물론 이제 그 설비 가면서 망치를 좀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좀 뭐
이 다듬는 작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철거는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있죠. 철거를 할 때, 네. 철거를 할 때 하차 이 철거하고 제일 마지막 날이나 이제 철거 마지막들에 네. 우리 혼합이라든지 백홈 같은 것들 네. 저기 내리지 않습니까? 네. 내리고 빈손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뭘로 치워야 될까요? 뭐 자재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미장 자재라든지 그렇죠. 벽돌 이런 것들을 올려고 그렇죠. 그래야 설비가 기공만 들을 수가 있는. 네. 보통 제 설비가 조공을 항상 데리고 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철거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뭔가 이 기술자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뭔가 양중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비 비용이 이게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대신 타일에 대한 그 설비에 대한 그 철거를 할 때, 제가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그 철거가 시작 전에는 모든 타일이나 이런 도기 같은 부분이 셋업이 다 돼 있어야 그걸 쉽게 이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 또 이렇게 어스러지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이거 참 중요 기밀이긴 한데. 이런 게 있어. 자, 우리는 지금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치면 다들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냐면 일단 철거가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설비가 알아서 뭔가 높이에 맞춰서 뭔가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타일 다 세트하고 나서 그리고 위생기구 혹은 도기 뭐 액세서리가 걸리는 거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은 사실 계획한 게 아니야. 그냥 작업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애시당초 이 설비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급수 구멍들이 배수 구멍들이 거기 나와 있다는 것들은 타일 시공 혹은 위생기구의 위치를 아예 결정시켜 버린 거라. 그러니까 원래는 설비를 건들기도 전부터 타일에 대한 셋업 도면과 그 다음에 위생기구의 설치 도면이 다 나와 있어야 돼. 거기에 맞춰서 설비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욕실적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도기질을 했을 때는 이제 타일이 종류가 두 가지 그렇죠. 어떤 타일을 셋업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이제 철거가 좀 틀려지긴 해요. 만약에 도기질을 사용을 한다, 300, 600짜리를 사용한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철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까지. 네. 하지만 자기질을 만약에 철거를 한다 그러면 바닥만 철거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너무 집이 오래됐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벽까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자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 뭐 컨디션이 괜찮은 어느 정도 괜찮은 이런 아파트라면 굳이 벽까지 철거하지 않고 해도 충분하다는. 그렇죠. 여러 번 덧방이 되어 있다거나 너무 오래된 집들, 그다음에 기존 타일들이 막 흔들리거나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전체 철거를 심각해 봐야 될 수는 있겠으나 벽면을 아예 나누는 건 아니고 일단만큼은 철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내가 이 이유를 좀 얘기를 하자면 대표님께서 방금 도기질 타일을 설치할 때는 벽면 타일을 전부 다 철거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장질 타일 같은 경우는 굳이 컨디션이 이렇게 나쁘지 않으면 그냥 덧방을 더 추천하는 그런 네.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거야. 도기질 타일이라는 것들은 떠바리 시멘트로 이것들을 붙여놓을 수가 있어. 이게 왜냐면은 이 타일 뒤가 이제 흡수면이기 때문에 몰탈이 이렇게 그 물에 이렇게 이제 개어져 있는 상태에서 몰탈이 굳으면서 타일과 이 콘크리트 사이에 이 물을 착 빨아당기면서 이것들을 다 붙잡아낼 수 있다는 말이지. 근데 자기일 타일은 그 뒷면이 비흡수면이기 때문에 그런 떠바리 몰탈을 쓸 수가 없어. 결국에는 자기일 타일은 사실은 원래는 파손들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콘크리트들이 이렇게 평활하지가 않다. 근데 그런 데다 압착을 써 압착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가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에폭시 본드라는 것들을 쓰는 것들인데 자질 타일에 에폭시 본드를 쓴다. 이건 사실 없는 방법이야. 에폭시 본드라는 거는 이 에폭시 그냥 모든 이제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서 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 안에 비스페놀이라는 게 있어. 왜냐면 이 원료가 석유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이 비스페놀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일단 붙여는 놔야 되니까 에폭시 말고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붙여놓을 때 에폭시를 쓰는 것들인데 이 비스페놀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아이들 같은 거나 노약자 얼굴에 아토피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그런 본드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혹시 본드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 벽면 눌렀을 때 퉁퉁거려. 퉁퉁거린다 정도 여름만 괜찮겠지. 퉁퉁거리면 좀 공간이 좀 싸보긴 하지만 문제가 아닌데 위생기구 같은 거 걸렸을 때 경과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그 도기질 타일의 기존 벽 타일을 다시 그러니까 기초로서 생각하고
그 위에다가 압착근도 심한 게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한 세팅이 된다. 이것 때문에 백면탈 철거하지 않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야. 이 어떤 타일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더 불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견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방수공사인데 네. 방수공사는 어떻게 제공하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이슈 아카데미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액방을 거의 한 14년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바닥 타일은 다 정리를 네, 정리는 다 철거를 한 상태인데. 근데 그게 이제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일단 크랙이 가는 부분도 이제 생길 수 있고, 기존 바닥보다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받으면서 이제 대표님이 추천해줬던 시카 방수를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마스 방수. 네. 이게 참 뭐 그런 부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액체 방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최초 건축을 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뼈다만 남아 있을 때 액체 방수를 해주는 이유는 사실 무엇이냐? 이제 이중 배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액체 방수가 사실 타일 밑으로 타일 미지 사이로 스며들어 있는 그 주꾸미 사이로 스며들어 있는 그 물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그 장치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액체 방수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호물타를 올려주면서 다시 그 위에다가 도마 방수를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정상식의 부분인데 이 액체 방수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액체 방수와 혹은 그 위에 그 액체 방수가 크레이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몰탈에 대한 두께가 최소한 4, 5점은 되어 있다. 근데 이것들을 인테리어 할 때 그렇게 해버리면 이 액체 방수한 그 도막층, 그 보호 몰탈층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욕실 그 보호실의 높이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슬리퍼가 걸리게 되는 것이 사실 좋은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회사들이 액방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그 저기 뭐냐 액체 방수액을 대충 물에 좀 섞어가지고 시멘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빗자루를 쓰고 네, 그렇지. 너희들이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렇죠. 그 두께가 불과 3mm도 안 돼. 3mm. 이 3mm도 안 되는 이것들이 자 만약에 너네 집에 뭔가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뭔가 건물이 뭔가 이렇게 흔들림 뭐 수축 변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3mm의 부분들이 깨지는 순간 내 방수가 터져.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액체 방수도 하고 그 위에 도막 방수도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 액체 방수 견고한 그 하지층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정말 얇은 이 유리처럼 깨지는 그 액체 방수의 위에다가 도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도막 자체가 아무리 그 녀석이 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멘트가 크랙가는 것까지는 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다 불합리한 형태라는 것이. 자,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액체 방수는 일체를 쓰지 말고 도막 방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자, 도막 방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도막 방수를 해놓고 이제 코너 부분이나 제일 중요한 게 배관 라인 잡았던 그 부분에 에폭시 실리콘이라고 그거를 최대한 바를 수 있는 만큼 많이 발라주면 일반 실리콘하고 액체 실리콘하고는 이 방수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물이 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잡아줄 수 있다. 그렇죠. 일반적인 실리콘들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잡아놓으면 붕 뜬다고. 이 도막 방수 면에서 붕 떠버려. 그쪽으로 물이 새게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도막 방수를 할 때 우리가 다 이제 연구해서 알게 된 부분들이지만 코너짜리 부분들. 제일 중요한 도막 방수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 도막층이 너무 두꺼우면 안 돼. 그냥 할 때 얇게 해서 2의 3회를 해야 되는 것들이지 너무 두껍게 칠해버리면 그 부분이 크랙이 발생한다. 근데 그게 이제 벽과 바닥이 만나는 코너 부위에서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흐르면서 그 부분에 도막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도막층이 크랙하면서 코너 쪽이 깨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도막 방수가 끝났을 때 반드시 이 코너에 우레탄 실리콘이나 저기 뭐 시카 우레탄 실리콘을 정리를 해주고 나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배관 주변으로는 반드시 이 실리콘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그와 플라스틱의 물성과 콘크리트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어떤 걸로 붙여놓을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액체 방수 실리콘을 쳐서 그러다 무조건 그래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탄성 있는 녀석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플라스틱의 수축팽창과 콘크리트의 수축팽창을 서로 동시에 잡아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실리콘을 한번 돌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지. 네. 자, 뭐 그다음은 이제 저희 인쇼 아카데미의 좀 약간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죠. 수평물타. 네, 수평물타. 이거 수평물타공사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수평물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수평물타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카데미 들어오고 이제 가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가구할 때 저는 이제 그 밑에를 수평모터를 썼는다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평모터를 썼는다. 가구가 들어가는 부분, 목공이 끝나면 그 다음날 막바로 이제 가구대가 이제 그 부분만 먼저 그 부분 위주로 이제 수평모터를 먼저 잡고 대신 인쇼 아카데미에서 이제 요건 얘기도 되는 거죠? 그 저희 교육 중의 내용. 네, 그럼 네. 괜찮습니다. 그 저희 교육 중에 이제 받았던 내용이 이제 동전으로 수평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항상 할 때마다 그게 그 여러 번 잡아야 된다, 두세 번 정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이 수평을 잡는 게 그래서 뭐 인력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자재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뭐 동전으로 그 한다고 해서 동전으로 수평 모타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저기 뭐 수평 모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수평을 보는 가이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모타를 부어가면서 레이저를 띄워놓고 그걸 이 주자로 색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수평 모타를 하고 나서도 원활하게 원하는 만큼 수평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수평 모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인테리어 공사는 굉장히 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한 번을 일단 놓쳐버리면 목공사 이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목공사 이후 진행은 그 목공사의 그 다루기라든지 MDF가 다 부러워서 난리가 났다. 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동전을 뭐 최고 높은 레벨에는 동전이 있을 필요가 없고 좀 낮은 부위에 있는 동전을 한두 개 정도를 고정시켜주고 좀 더 낮아지면 한 세네 개, 다시 높아지면 두 개 정도 이렇게 맞췄을 때 동전의 최상단들이 수평이 되게끔 을 맞춰놓으면 수평 몰탈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동전의 그 차이만큼만 수평 몰탈 딱 해주고 나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감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감리를 잘 보는 인테리어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야. 공정이 들어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네. 그 지금 수평 몰탈 공사가 네. 그 목공사 이전에 들어왔는데 네. 어떤 이유에 대해서 볼까요? 목공사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수평을 치다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목공사 이후에 막바로 먹고 그 가구에 이제 셋업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제일 큰 건 MDF나 이제 목공을 잡아놓은 부분에서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성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묻었을 때 이제 좀 뿔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푼 게 이제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는 목공사 전에 이제 바닥 수평을 먼저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평 모탈 공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벽면에 직선을 맞는 그다음에 문자리에 문의 좌우 부분들 그다음에 가구의 이제 가구 하단부의 수평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목공이 네. 바닥에 수평 레벨이 마감이 될 거를 몇 미리가 올라오고 여기에 수평 모탈이 얼만큼 쳐져서 어떻게 될지를 계산을 하면서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결국 2차 작업이 네.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고 그렇죠. 목공을 쉽게 말해 연막인 짓이라는 거지. 네. 이게 그렇죠. 결국 그것들이 모두 다 공사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런 전부 다 소비자에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좀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은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어떻게 제어하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도면이 전기 도면이 전부 다 나온 상태에서 전기 사장님하고 사장님 보조 같이 일단 2명 정도가 들어와서 미리 배선 작업을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도면이 아니라 사실 전기 배선 도면까지 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저희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마감은 회사 자체 내 마감팀이 따로 있어서 네.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마감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사실 좀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 그 전기 시공자 분들의 콘센트라든지 스위치 혹은 조명에 대한 설치 같은 것들이 퀄리티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마감 부재가 설치가 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공간에 현장에 가장 애정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뭐 전기 공사를 할 때 뭐 핵심이 있죠. 일단 하루 만에 끝나겠다. 네, 저희는 무조건 합니다. 목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전기가 끝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제 목공사로 넘어갑시다. 공사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어가 없죠. 제어해야지. 네, 목공사는. 다름이 보이는 것들인데. 목공사 부분은 어떻게 제어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목공사 같은 경우는 철거가 들어오기 전에 전부터 발주가 들어가서요. 그 목자재에 있는 문짝이나 이런 뭐 목자재 필요한 거는 목공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게 다 현장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짝이. 네. 자, 문짝이 원래 발주를 하면은 한 며칠 걸리거든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 인테리어 업체를 보면은 문짝을 목공 첫날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면 절대 안 돼. 이러면 무조건 목공품이 거의 1.5배 늘어나게 된다. 항상 현장이라는 건 어려운 걸 먼저 풀고 쉬운 것들을 나중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문짝을 뒤로 넘기게 되면 쉬운 게 먼저 풀려버리고 어려운 게 나중에 되기 때문에 공사 퀄리티도 이상하게 되거든요.
보다 공사 일수도 없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이죠. 네. 그다음에는 저희가 벽이나 천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먼저 전기팀이 와서 배선 그 위치에다 배선했기 때문에 굳이 뭐 목공이 그 위치에다 구멍을 뚫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벽을 다 쳐놓고 천장도 좀 쳐놓고 아까 전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있는 마감 팀들이 이제 그 위치에다가 그냥 뚫으면 바로 그냥 배선이 나와서 스위치나 콘센트 아니면 등 같은 거는 전부 다 그 위치에 할 수 있게끔 다 해놓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목공사를 할 때 목수는 사실 전기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공이 하는 것들은 그냥 벽체를 만들고 그냥 천장을 뭐 한 번 더 치고 이제 형태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인데 목수에게 콘센트 위치가 여기니까 콘센트를 타봉해서 전선을 뽑아달라. 목수에게 여기 전등액이 들어가니까 전등을 타봉해서 여기를 1차 전원을 이렇게 뽑아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뿐더러 왜냐면 그 목수가 대체 어떻게 알고 그 등에 그 자리를 이렇게 뚫을 수가 있냐, 콘센트의 그 자리를 뚫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콘센트와 스위치 이런 것들은 마감이기 때문에 그 위치 하나하나가 공간의 아름다움과 직결되는 거야. 이것들은 디자이너가 아닌 그 어떤 사람도 계획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목공은 그냥 목공이 하는 대로 그냥 벽을 쭉 치고 나간다. 이것들에 대한 이 전선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바닥이나 어딘가 다 마킹해 놓고 거기를 레이저 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위치에 맞게끔 혹은 또 공간에 뭔가 아름다움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모든 걸 계산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것들을 마감팀이 뚫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는 파일 공사.